반갑습니다. 수빈아, 안수빈. 네, 음, 자, 잘 들리는 것으로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풀 텐데요. 음, 오늘은 가능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학생들을 골고루 다 발표를 기회를 주려고 하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두 지역의 행복 지수를 비교하려 한다. 이때 측정할 지표 두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말하시오. 이 문제를 어, 3분 후에 지금 32분이니까 정확하게 3분, 35분에 바로 발표를 시키겠습니다. 모란 행무는 누군가? 모란 행무, 네, 넌 누구냐? 저 김보민이요. 범인이야. 네, 어, 이름을 바꿔, 이 자식아. 아, 모란 앵무는 뭐야? 앵무 종류야? 앵무새 종류야? 봄이나, 네, 모란 앵무는 앵무새의 종류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 어, 왠지 그럴 것 같기는 하다.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어, 서민재, 민재야, 서민재. 네, 발표를 시작해 보자. 저는 두 지역의 행복 지수를 비교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해야 할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지역에서 행복 지수를 비교하려면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론 자신의 만족도에 대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지 않고 자신의 삶에 불만족스러워서 지역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재야. 네, 민재가 지금 문제를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문제는 A 지역하고 B 지역의 행복 지수를 비교할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미국일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 그러면 이건 지역 변수, 여기서 지역을 변수로 둬서 그 지역에 대한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 지표로 삼는 것은 뭐 지역에 대한 뭐 그 여기서 어떤 변수로서의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엇을 행복의 측정 기준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변형을 해야겠지.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푼다면, 어, 행복지수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지표니까, 어떤 것을 지표로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A 지역과 B 지역, 방글라데시와 뭐 한국, 뭐 이런 식으로 행복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겠지. 어, 자, 그러면 남의 신 해보자. 예신아, 예신아, 예신이 어디 갔냐? 네, 남의 신 시작해보자. 저는 두 지역의 행복 지수를 비교하려면 먼저 1인당 GDP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두 지역을 나라라고 생각해 봤을 때 1인당 국내 총생산인 GDP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파악에 유용하고 음, 그의 경제적 풍요와 물질적 편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음, 행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1인당 GDP가 행복 지수를 측정할 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건강과 국민들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수명이 중요하다고 을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국민들이 더 미래를 지향적으로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음. 일단은 예신이가 지금 GDP를 행복지수에 넣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그 방식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같이 뭐 이렇게 상관관계가 행복과의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지표를 넣자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풍요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근거를 통해서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들고 이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어,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선생님이 듣기에는 그 건강 수명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지 그냥 오래 사는 수명과 달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몇 년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 수명을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일단 물질적 풍요와 건강과 인간다운 삶의 지표인 건강 수명이라는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 지역의 행복 지수를 고려할 수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건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두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 해놓고서 나중에 두 가지를 더 해버리면은 이 조건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거는 수정해야지. 좋습니다. 어, 이시은 해보자. 조금 이따가 해도 괜찮을까요? 어, 그러면 김지한 해보자. 아직 하나가 덜 완성이 돼가지고 일단은 한 부분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 한 가지만 준비했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 없이 더 다른 것을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겐 기본적인 요소들이 갖춰져야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되게 돈입니다. 또한 경제력과 행복의 지수를 측정한 지표에서 특정 순간까지는 재정 상태와 행복도가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단 첫 번째로 돈을 측정하는 게 행복 지수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표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럼 우선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항상 즐겁거나 긍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도 대체적으로 현재를 버텨낼 정도의 긍정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미래를 버텨나갈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표를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표가 뭔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어, 관련한 배경지식을 좀 설명을 하자면, 미국 시카고 대학인가의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나라마다 소득하고 행복도의 상관관계가 대체로 얼마까지는 비례, 양의 상관관계를 갖더라는 거예요. 소득이 많아지면 행복도가 높아져. 그런데 특정 구간에 가면 증가하지 않다가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국가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이 방글라데시 아니면 부탄 이런 나라들. 소득은 최하위에 해당하는데 행복도는 가장 높은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소득은 세계 뭐 20위권 안에 드는 160개국 혹은 뭐 200국을 잡든 대체로 한 20개국 내외에 소득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행복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표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지표로 할 것이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구간까지는 행복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비례할 수 있으니까 그 비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지한이가 잘 설명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 구간이 있으니 그것들을 어떤 지표로 표현할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것을 플러스 지표로만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뭐 인구당 자살률 같은 것들은 음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이 행복한지 하고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가 이 세상을 스스로 져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곳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통용될 만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양의 상관관계만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음의 상관관계까지 포함해가지고 설명하는 방법도 가능하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문제에 자살률 같은 거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지금 행복 지수를 비교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지역과 B 지역이 둘 중에 어느 지역이 더 행복한지를 어떤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 지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과학적 수치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 10년 전쯤에 디스크 과도하게 그 선생님 그 당시에 헬스에 미쳐가지고 몸 만들기에 미쳐가지고 너무 무겁게 무게를 치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디스크가 이게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 무지하게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거의 그 기억하다시피 안양에 있는 튼튼병원에 가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프다고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그랬더니 얘 디스크가 많이 아프다고 공감을 해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 이런 지표를 보여주는 거야. 뭐 아무튼 자 1번부터 5번 사이에 얼마만큼 아프냐는 거야. 얼마큼 아프세요? 선생님이 제일 황당했던 순간 중에 하나야. 그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게 이만큼 아프다고 하면 진짜 이만큼 아프다고 믿어줄 거냐고. 그냥 어떤 지표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선생님은. 일단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객관적인 행복이 존재하나? 행복은 주관적인 영역이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체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지표화할 수 있는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숫자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정량화 될 수 있는 것인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적 가치인데 지표라고 하는 건 정량적 지표잖아. 비교 가능한, 셀 수 있는. 이 두 가지 차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지한이가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 훌륭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자. 2번. 옷이 날개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자, 지금 51분이니까 정확하게 55분에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옷이 날개다. 조건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는 거는 뭐야? 긍정평가, 부정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잖아.
비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것이냐. 아무래도 선생님의 방식은 그 긍정, 부정적 측면 모두를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펼쳐가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조건은 또 뭐야?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니까 뭐 적절한 사례를 생각을 해야겠네요.
자, 조회서 해보자. 저는 옷이 네 개이다라는 말은 즉 옷이 그 사람을 표현하고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미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이들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립니다. 이때 이 이끌림을 작용하는 여러 요소에는 물론 외모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말투, 사소한 행동 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그 사람의 옷차림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인상을 결정짓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통해 사람은 추울 때는 몸을 보호하고 더울 때는 몸을 드러내며 생명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옷의 기본적인 목표보다 다른 걸 더 중요시하는데요. 바로 사람이 옷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개성과 성격, 취향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외모나 성격이 남들과 눈에 띄지 않아도 옷 하나만 잘 입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상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보면 옷을 잘 입는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눈이 가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만큼 사람의 옷차림이 그 사람의 인상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단점이 되듯이 옷차림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내면이나 성격 등과 같은 것들에 덜 신경을 쓰게 되고 오로지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로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을 과시하려고 과소비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옷으로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표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에 넘어가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 음, 가장 이상적인 답변에 가깝네요. 옷은 날개다라는 것은 옷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물론 타당하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과유불급, 과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니까 과도하게 옷차림에 신경 쓴다든지 그 외모에 혹은 그 이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과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옷이 날개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치우치면 안 되겠다. 좋은 답변, 모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박서준 해보자. 박서준, 이주연 해보자. 이주연. 조금만 더 준비하자 해도 될까요? 어, 그래. 노혜인 해보자. 네, 저도 아직 다 못 썼는데, 그냥 하면 안 되나, 노혜인? 네. 왜 안 되나? 아니, 네. 어, 네. 시작해보자, 혜인아. 옷이 날개다는 옷이 좋으면 사람이 좋아 보인다는 말, 즉, 겉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의 외모나 옷차림 등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는 편견으로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그 내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해지지 않고 옷을 잘 입지 못하더라도 그 내면이 깨끗하고 친절하면은 딱히 옷을 잘 입지 않아도, 못해도, 옷을 잘 입지 못해도 훌륭한 내면,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 네, 음, 그래, 더 잘 준비를 해보자. 고연아 네. 해보자. 고연아,
고현아, 마이크가 안 되나? 음, 뭐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안수빈 해보자. 저는 이 말이 보이는 것을 깔끔히 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옷은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들의 옷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모습을 보고 옷을 깔끔히 하는 것은 예의의 범주로 호감도도 높아지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외면으로만 평가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진실만을 보면서 살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주는 교훈처럼 화려하고 달콤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겉모습이 믿음직스러운 할머니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아이들을 괴롭히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시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사례 예시를, 어, 그래, 겉으로,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어, 과자집으로 설명한 부분은,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보자. 김보민, 네. 하얀 거짓말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선의 의도로 만약에 사실이 아닌 말을 전했을 때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하얀 거짓말은 존재할 수 없다는 논거를 설명해 볼 사람 있나? 문지호, 저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언젠가는 들통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의로 누군가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선이든 뭐 나쁜 의도로 거짓말을 했든 그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를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하얀 거짓말은 길게 봤을 때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짓말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의 근거는 뭐야? 어, 완벽 범죄는 없다고 하잖아요. 진짜 없나? 최근에 어떤 사람이 동거하는 사람을 살해해서 아파트 그 보수공사 하기 전에 이렇게 묻어놨는데 20년 뒤에 밝혀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그런 네, 것들은 있지. 20년 후에도 밝혀지기도 하는데, 밝혀진 것은 밝혀진 것이지만,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미제 사건들이 존재하잖아. 반론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잖아. 저는 언젠가 다 밝혀질 것이라고 굳게 믿기 그런 때문에 건 믿음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밝혀질 것입니다 하고는 좀 다른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것은 너의 신념이 그렇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은 뭐 수긍하는데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판단이잖아. 그러니까 너의 가치 판단으로 어쨌든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 이것이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에서 정직하지 않은 것을 아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하얀 거짓말의 그 이 하얀이라고 하는 건 착한이란 뜻이잖아. 좋은 의도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봐야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까지는 가치 판단이니까 가능하다고 봐. 지호의 그 논거가. 그런데 이게 언젠가 밝혀진다.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김시윤? 김시윤? 야, 누가 밥 먹으래, 너? 자, 엄마가? 엄마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지. 너 엄마가 자전거 타지 말라고 했는데 자전거 타가지고 다쳤잖아. 음, 다음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사람의 탁월한 본성의 영향일까? 그 사람이 산 주위 환경의 영향 탓일까? 지금 시간이 9분인데 3분 후에 12분에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주원아, 김주원? 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저 자꾸 튕겨서 나가져요. 그래? 네, 너 김주원부터 시킬 거니까 요거 답변 준비해. 네. 음.
그럼 김주원 해보자. 오, 저는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렸을 때 약간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정의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비행이나 방황을 겪으면서 그런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환경도 높고, 또 그런 어, 어릴 적 환경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까지 네, 할게요. 주원아. 네, 이게 어떤 논리적인 답변을 묻는 거기는 한데, 네,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답변이 네, 어떤 편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지는 꼭 점검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음, 그 경제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범죄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네, 것들은 일종의 사회적 편견의 반영일 수도 있잖아,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들은 평가하는 선생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가 좀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좀 착하고 선량하고 따뜻한 사람의 그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음, 네. 그래. 김시윤 해보자. 저는 본성보다는 그 사람의 환경의 영향, 저는 어떤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의 영향보다는 그 사람의 산 환경에 영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성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이코가 살인마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코는 신경 발달 장애에 속하는 감정 기관이 태어날 때부터 역할을 하지 않는 일종의 질환입니다. 따라서 어 말렸다. 감정기 어, 뭐야? 생각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뭐야? 갑자기 고장이 났어. 아, 아, 갑자기 이어나가다가 그 내가 끄적거린 볼 때 게 네. 김시윤은 자전거 사고 전후가 뭔가 큰 차이가 나는데? 아니에요. 머리, 머리를 심하게 다친 거 아닌가? 아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의심스럽구만. 그러면, 시윤아, 네. 너가 엄마 말 안 듣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야, 환경의 문제야? 어, 신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네.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는 증거는 뭐야? 음, 그 증거는 아니,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좀 닮았습니다. 아이씨. 너는 내가 볼 때는 탈룰라가 문제야. 너 또 아니, 막상 가서 또 우리 아버지가 말 안 들어, 저도 말 안 들어요. 이렇게 해라 또. 아니다. 머릿속이 정리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내가 볼 때 너 그 자전거 사고가 문제야. 아, 음, 네, 원래 산 환경에서 약간 음, 소를 먹는 게 대중적인 인식에서 음. 전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머리가 다친 것 같습니다. 자, 김가현 해보자. 김가현.
저는 강력 범죄는 그 사람이 산 환경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하는 거짓말이나 사소한 도둑질은 아닙니다. 만약 부모나 같이 사는 사람 등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거나 게임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나쁜 환경을 많이 접하고 겪게 되면 강력 범죄는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충동적이고 난폭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결과적으로 강력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 수치의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산 환경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통계 자료를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가은아. 이런 문제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백서연, 네, 서연이가 해보자. 아니, 그쵸.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아니, 준비를 하라니까 준비를 왜 못해? 생각이 아예 안 나서. 아, 이런 나태한 자세로 대업을 이룰 수 있겠냐? 구현경 해보자. 강력범죄의 원인은 타고난 본성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타고난 본성의 영향으로는 유전적으로 MAOA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유전자의 결함이 공격적 행동과 관련이 있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 영향으로는 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 범죄 발생은 개인이 자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차별적 연대 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주로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에서 배워지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과 환경은 모두 강력범죄에 기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적 요인과 심리적 특성이 개인의 영향을 형성하는 한편, 사회적인 문제와 문화적 또는 경제적인 환경이 성향을 더욱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래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합적인 영향이다. 좋습니다. 김하은 해보자. 저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먼저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범죄의 경우 누군가의 환경에 물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을 죽이면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아이의 생각은 누구의 손길이 물들지 않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나기보다는 악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우리는 선한 사람들을 보면 동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투정할 때가 많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저희 어릴 때를 물어봐도 말을 잘 안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악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지금 있는 강력 범죄자들,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만 많이 나왔지, 지금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사람이 삐뚤어질 만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주변에 인기가 많은 사람이어도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순간의 분노는 본성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사람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를 좀 들면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도 사람들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분노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총기가 없잖아. 우리 그 이번 주에 읽고 있는 결제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에 범죄율이 미국 사회가 갑자기 급감한 사례에 상관성이 있는, 인과성이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는 과정이 되게 상세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강력범죄의 대부분이 총기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살인 사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건 미국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고 미국 사람들이 화가 더 많아서라기보다는 미국 사회가 건국 초기부터 총기에 대한 관대한 사회 문화와 이런 것들 바탕으로 총기 산업이 발달하고 해서 총기가 자유롭게 누군가의 손에 쉽게 주어지기 때문에 분노한 어떤 사람이 상대를 간단한 방법으로 해치울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없고는 그 환경의 차이일 수 있잖아.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조건 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어떤가? 어, 이거를 아니면 아예 반대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맹자가 얘기했다고 하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우리 순자 선생님께서 말씀해줬다고 하고 뭐 이렇게 뭐 그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겠지 하나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음, 일단 교육의 결과는 스승의 책임이 큰가 학생의 책임이 큰가 아 이거 선생님이 질문하면은 왠지 좀 이상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26분이니까 정확하게 28분에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준비해라. 어.
자, 이채윤 해보자. 어, 저는 음, 교육의 결과는 학생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스승이 뭔가를 가르쳐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는 학생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 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열정적으로 뭔가 질문을 해도, 네, 질문을 하고 가르쳐 주셔도 저희가 뭔가 딴 생각에 빠져 있고 졸리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어, 선생님보다는 학생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선생님이 제대로 못 가르쳐서 아니면 이런 게 시험에 제대로 안 나와서 아,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셨는데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선생님이 분명히 수업 시간 말을 했는데 내가 집중을 안 하고 있던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필기에는 없는데 다른 친구 필기에는 있다든가. 그래서 저는 교육의 결과는 선생님보다는 학생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음, 음, 구체적인 사례를 든 점은 훌륭한데, 어, 이게 입체적으로 얘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작용의 결과잖아요. 그리고 저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좀 교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말, 저 말의 의미를 좀 곱씹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간단하게 문제를 표피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노태현 해보자. 저는 교육의 결과는 스승의 책임보다는 학생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스승이 잘 가르쳐도 학생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적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또는 좋은 대학을 많이 보는 학원에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몇몇의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자기 주도 학습으로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결국 이 교육의 결과는 스승의 책임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 교육의 결과는 스승의 책임보다는 학생 자기 자신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 적절한 사례를, 어, 그 변수들을 바꿔가면서 잘 그 조합을 했다고 봅니다. 어, 아, 백서연이 해보자. 저는 교육의 결과는 학생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연 해. 왜 멈춰?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자, 이시은 해보자. 네, 저는 스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결과는 스승의 높은 그런 훌륭한 실력의 비중이 더 높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만약 높은 실력의 스승과 학습이 더딘 학생이
만난다면 만나서 시너지가 잘 안 나서 교육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스승은 학생의 학습 능력을 끝까지 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승의 실력이 낮다면 높은 수준의 학생이 가르침을 받아도 교육의 결과가 안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의 학생의 실력은 낮은 스승으로부터 수준 향상은커녕 실력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의 결과는 스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론의 예상되는 반론과 재반론을 해야 되는 그 문제라고 봐야겠지.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의 책임이 큰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냥 책임이니까, 음, 그러면 이거를 막 공로라든지, 그러면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 누구에게, 공로를 돌려야 하나. 사실은 이런 프레임이 약간 다르기만 해도, 음, 좀 다르잖아.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푼다면, 저 책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풀어낼 것 같아. 교육의 어떤 결과라고 하는 점은, 어떤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교육이 성공했느냐, 어떤 교육이 실패했느냐에 대한 책임은, 음, 선생님 스스로는 선생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거고, 학생은 학생 스스로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교육의 결과의 성패와 상관없이 그 이후에 우리가 얻어갈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이 문제를 푼다면, 만약에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에서 실패를 했을 때, 통상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학생이 저한테 던진다면, 그것이 선생님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저는 제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상실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저 스스로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의 문제라면 저는 스스로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것이 만약에 교육의 결과에 대한 공로라고 한다면 답은 그 반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교육의 공로라면 성공한 사례일 텐데 그 성공한 사례에서 자신에게 그 공로를 돌리고 자만을 하기보다는 함께 고생한 선생님께 이러한 공로를 돌리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학생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그냥 즉석에서 이런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좀 풀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공로가 큰가 작은가 단편적으로 빠져가지고는 그냥 대부분이 하는 얘기들을 똑같이 하고 버벅거리다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걸 자꾸 바꿔봐야지,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팀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같은 조원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고할 것인가? 이에 대해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단,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팀 전체가 실격이다. 현재 시간이 11시 38분인데 정확하게 3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41분에. 답변이 준비돼서 이 답변을 꼭 발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듭니다. 이주연 해보자. 주연아, 주연아 왜 말을 못하니? 아, 박서준, 문지호 해보자. 되게 안 진지하게 진지하게 해, 진지하게. 어, 저는 일단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부정행위로서 불공평하게 자신이 있는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공평하다는 것을 느끼고 신고를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다른 조원들에게도 피가 갈 수 있으니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선수가 저에게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폭풍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기가 좀 두려울 것 같습니다. 너의 신병 고백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시간이 별로 없고. 지호야. 네. 문지호야. 선생님이 보낸 영상은 봤어? 수업 영상이요? 어.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 그래. 다 보고 좋아요와 댓글을 누릴 수 있도록. 네. 네. 해보고 싶은 사람 없나? 김지한이 해보자. 저는 이제 조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조언을 신고할 겁니다. 일단은 다른 팀들은 이제 공정하게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정행위를 한 조언은 규칙을 어겨가고 타인의 약간 타인이 타인의 노력을 이용해서 얻은 어떠한 결과를 편법을 통해서 가로챘으므로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은 조언도 같이 피해를 입는 거는 어쩔 수 없지 물론 같은 조언이 피해를 입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조언이 만약 제가 그 조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조언은 부정행위를 했고도 신고당하지 않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계속 부정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언들 동안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신고당하지 않은 다른 조언의 경험을 바탕으로 똑같이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조언과 같이 같은 조로 편성이 돼서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 조와 경쟁을 하게 될 다른 조의 사람이나 혹은 그 경쟁을 주관하는 어떠한 조직의 체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잠재적인 피해가 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를 위해서든 그 조언을 위해서든 혹은 다른 조언들을 위해서든 혹은 저희와 경쟁하는 다른 조를 위해서든 아니면 시스템 전체를 위해서든 그 친구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게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미끄러운 내리막길을 써서 이렇게 했을 때,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점은 훌륭한데, 선생님이 볼 때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우리 팀이 어떤 같은 조언이 부정행위를 했고, 그 부정행위의 결과, 사실은 부정행위를 내가 묵인한다면, 내가 알게 됐는데 묵인한다면, 나는 방조란 말이야. 이 방조라고 하는 점은 뭐가 문제냐면 내가 나의 이익이 있으니까 제일 문제야. 이 문제에서는 뭘 다뤄야 되냐면 우리 팀원의 부정행위를 내가 알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는 이 친구의 부정행위를 통한 이익을 입 다물고 있으면서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이것은 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 지안 이해가 되냐? 네. 선생님 볼 때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1번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나머지 이것이 파생되는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은 차후의 문제고. 그리고 이것을 밝히게 되면 아까 지우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갈등이 될 것 같아. 이런 갈등이 될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는 되게 인간적으로 보이는 괜찮은 약간의 전략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것을 아니까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으니 난 말해야 되는데 이 정말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 친구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나 말고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 해서 다른 팀원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아마 여기에 고민의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 부정행위는 한 놈은 나쁜 놈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마땅해. 그리고 나는 부정행위를 통해서 물론 나 역시도 피해자지. 얘가 부정행위를 안 했다면 내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부정행위를 방조함으로 해서 그 얻게 될 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나 역시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부정적인 행위를 떨쳐버리는 효과가 있으니 이것은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나머지 변수 하나가 남았잖아.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실 자체 모르는 어떤 팀원이 있다면 얘야말로 정말 황당한 피해를 당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조원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아까 지금 지한이가 얘기한 대로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만약에 내가 이것을 입다물어서 어떤 영광을 얻게 된다면, 우리 팀이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인성적 측면의 설득을 할 수도 있잖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 고생했고, 지금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괴짜경제학이란 책을 마무리할 텐데, 가능하면 뭐 지금 내신 기간에 바쁘고 뭐 그럴 줄은 아는데, 이 책은 너희가 이런 논리적인 설명 방식이라든지 특히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면접 준비하는데 반드시 좀 읽었으면 하는 책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목요일 날 그 수면에서 읽어줌에 반드시 참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선생님도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감기도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고생했습니다. 빠이, 굿나잇.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안녕. 계세요. 그래.